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왜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프랑스를 가리켜 유럽의 짱깨라고 부르는 표현 말이죠. 프랑스 하면 고급 와인, 명품 브랜드, 세련된 문화가 떠오르는데 중국 하면 값싼 제품이나 시끄러운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두 나라가 왜 비슷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가 유럽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이 각자 대륙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죠. 아시아의 중심은 바로 우리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중심은 우리이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변방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을 라 그랑드 나시옹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위대한 국가라는 뜻인데요. 자신들의 군대도 라 그랑드 아르메, 즉 위대한 군대라고 부르죠. 이런 자부심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우월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중국어를 사용하죠. 프랑스인들도 마찬가지로 불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영어를 할 줄 알아도 불어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어는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 외교관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언어였어요. 심지어 18세기에는 유럽의 군주들이 자국어보다 교양 있는 프랑스어를 선호하기도 했죠. 그리고 두 나라 국민들은 모두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이기주의는 에고이스트에 해당해요. 남 신경 쓸 것 없이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일지라도 타인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않는 철학이죠. 중국인들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의 이기주의를 보여요. 본인의 의견이 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입니다. 때로는 애국주의라는 명목 아래 민족주의적 이기심을 보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시민의식 부분입니다. 프랑스 17세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거리가 늘 오물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힐이 발명되었고 악취 때문에 향수가 만들어졌죠. 지금도 파리에는 여전히 냄새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생강의 수질 문제로 선수들이 구토하는 모습이 중계되었죠. 프랑스의 하수관로는 함유식 하수관이라서 비가 오면 오물이 그대로 강에 버려집니다. 중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많고 일회용품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많고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뒹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다음으론 두 나라 모두 유별날 정도로 자부심이 강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미슐랭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수단이죠. 명품에 대한 집착과 추종이 정말 대단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명품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도 중국의 개인 사치품 소비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어요. 또한 두 국가 모두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륙형 국가를 대표합니다. 넓은 영토에서 나오는 엄청난 식량 생산력 그리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인구 부양력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프랑스는 지금도 유럽 전체를 통틀어 농산물 분야 부동의 1위이고 중국 역시 아직까지 아시아 내 농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해군보다 육군이 훨씬 강력했어요. 대륙형 국가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건 두 나라 모두 바로 옆에 강력한 섬나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옆에는 영국이, 중국 옆에는 일본이 있죠. 그리고 이 섬나라들과 역사적으로 계속 대립해왔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두 국가 모두 중앙집권제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중국은 기원전부터 중앙집권제가 발달했죠. 중간에 천하가 나뉘어 전쟁터가 된 적은 있어도 결국 모두 통일 왕조 하에 중앙집권제로 돌아왔습니다. 현대 중화인민공화국도 베이징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관료적 중앙집권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왕정 시기에는 부르봉 왕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나폴레옹 1세와 3세가 황제가 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뤘죠. 현대 프랑스도 유럽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파리가 곧 프랑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도권에 국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로 두 국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통일 이후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시작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대립했습니다. 중국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과 청일전쟁, 중일전쟁을 치르며 사활을 건 투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두 나라 모두 결국 승리자의 위치에 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순수히 자국의 힘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미국, 영국, 소련의 도움 없이는 독일로부터 해방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도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영토 수복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두 국가 모두 각자의 대륙에서 전통적인 반미 성향을 보입니다. 프랑스는 냉전 시기인 1966년 나토를 탈퇴했어요. 무려 2009년까지 재가입하지 않았죠. 독자적 핵무장도 했고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탔습니다. 현재도 영국처럼 확고한 친미 노선을 타지는 않아요.
오히려 2025년 현재 유럽 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구산을 구축하고 유럽의 재무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2010년대부터 미국과 정치, 기술, 군사,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립하는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 모두 21세기에도 꾸준히 해외로 패권을 넓히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서방 국가들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패권을 넓히려는 행보를 보여요. 영국의 영연방에 대응하는 프랑코포니를 창설했고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개입 의사를 표했죠. 그리고 과거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일대에 대대적으로 주둔군을 배치하며 영향력을 넓히려 했어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말이죠.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은 물론 동아프리카 일대에서도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 모두 외교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프랑스는 특히 무기 수출에서 계약을 자주 위반한다는 점이죠. 대만에게 전투기를 팔면서 공대지 공격 능력을 제외하고 팔았다가 나중에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만에게 팔았던 전투기 분석용을 중국에 넘겨주기도 했죠. KTX의 모델로 TGV를 채택하면 약탈한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채택하고 나니 박물관이 파업한다면서 반환을 거부했어요. 한국이 미스트랄 대공미사일을 구매했는데 아직 검증도 안 된 시제품을 보내주기도 했죠. 우리가 베타 테스터가 된 셈입니다. 최근에는 마크롱 정부에서 한국의 체코 무기 수출을 로비와 스파이까지 동원해서 방해했어요. 프랑스의 주요 산업인 무기 수출이 한국 방산업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프랑스는 한국에게 꽤 우호적인 나라였어요. 조선 말기에 조선군을 근대식으로 훈련시켜줬고 6.25 전쟁 때는 프랑스군이 최고 사상률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줬습니다. 전쟁 후에도 총 1억 146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해줬는데 그중 95%가 무상 차관이었죠. 그리고 국가 유사성 지수에 의하면 정작 프랑스 입장에서 가장 유사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이웃의 강대한 섬나라를 끼고 있고 애증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고 저출산 문제도 공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김옥균도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라면 조선은 동양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이죠. 결국 유럽의 중국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재미있는 비유일 뿐입니다. 두 나라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각 나라가 인류사에 남긴 긍정적인 업적들도 함께 봐야겠죠.